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겨레 신문 하어영 기자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하 기자님. 원래는 한 25분쯤 연결하려고 했는데 오늘 할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연결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이렇게 투덜거리시다니요. 예. 자, 일단 처음 여쭤보고 싶은 게 새누리당 경선 있잖아요. 예. 현역 의원이 거의 다 이겼다면서요? 무슨 90% 그렇죠. 정도 이겼다면서요? 그러니까 13일 5차 경천 결과 발표까지 현역 의원이 경선 무대에 오른 경우가 총 56명인데요. 근데 그 중에 현역 의원의 경선 통과율이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선 결과 탈락자가 경기 이천하고요. 경남 창원하고요. 그래서 2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그 현역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탈락하신 분 두 분 중에 한 분은 비례대표였다는 거죠? 이천. 그렇죠? 예. 그리고 한 번이 창원 의창인데. 그렇죠. 창원 의창이면은 거의 그래도 여당한테 유리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왜 탈락되셨을까요? 경선에서? 뭐 맞습니다. 실은 이제 조직력의 싸움입니다. 특히나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조직 선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의 현역들이 유리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진행할 때도 현역 통과율이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예견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들은 다 그랬는데 여기 창원 의창 여기는 지독하게도 조직 관리를 잘 못하셨거나 아니면 조직 자체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석권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대구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뭐 실제로 그래서도 그 대구 지역의 발표가 지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늦게 해야만 여기는 경선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새로 들어오는 진박들한테 유리하겠니까 늦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 꼼수가 있습니다. 있네요, 진짜. 예. 그리고 사실 경선 결과 어떻게 선거를 치를 것인가에 대한 경선이냐 단수공천이냐 뭐 등등의 그 결과 발표를 늦게 하면 할수록 전략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단순 경선이라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합의를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한 일주일은 최소한 소용이 들 테니까. 예. 그런 실무적인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가가지고 콕콕 돌아다니면서 아예 지원 유사를 하다시피 하셨잖아요, 거의. 실제로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선거 중립성에 위배된다라는 시각이 단순히 흔히 말하는 이제 진보 매체에서뿐만 아니라 이 보수 언론 쪽에서도 아주 강하게 제기가 됐죠. 이건 좀 지나친 선거 개입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조선일보 사설에서 아주 심하게 꾸짖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거 선관위에 이렇게 제소하면은 문제가 안 되나요? 실제로 이제 유권 해석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글쎄요.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통령 대구 방문 이후에 유승민 의원하고 진박 후보하고 이재만 의원, 그다음에 김부겸 의원하고 김문수 후보, 그리고 정종섭 후보하고 또 누구더라? 그렇게 세 분이 그 차이가 아주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러던데. 뭐 특히 그 정종섭 후보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졌나요? 특히나 그 악수를 했죠. 악수까지. 그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그 많은 후보 중에 딱 정종섭 후보 하나만 악수를 했다는 건 진박 중에 진박이다라고 이제 그 지역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진짜.
참. 예.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전이나 대통령의 행동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하고 무겁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우리 당이 많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갖고 탄핵까지 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는 진박 의원하고 악수까지 하시고 아예 그냥 돌아다닐 때 그냥 각 구에 있는 그런 행사들 돌아다니면서 대동하시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김부겸 의원하고 김문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격차가 선거에 가까울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건 예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일학 의원 컷오프 이후에 지역 정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어쨌거나 그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여론이 결집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이제 김부겸 의원이 얼마만큼 그 공세에 방어를 적절하게 하느냐, 이것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의도적으로 좀 말을 아끼고 마지막에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살아 돌아온다면 그거 자체로 유승민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이 보수의 정치권, 보수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어떤 중심이 되죠. 변동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박을 공천하면서 전략 공천하면서 유승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내몰지, 아니면 유승민 의원이 경선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지금으로서는 안개 속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10% 이상 벌어져 있던 표차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해 두셔야 할 것은 이 지역의 여론조사라는 게 그 표본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응답하는 편차가 크거든요. 그리고 응답을 어떤 방식으로 질문지를 짜느냐에 따라서 응답률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추이나 어떤 경향성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사들,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기자들은 참고를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으로 유승민 의원과 또 다른 이재만 후보와의 어떤 경쟁에서 승리를 누가 거둘 것인가라고 판단하기는 지금으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차범위 안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김부겸 의원은 정말 아주 답답하게 이럴 데 없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파동을 넘어서 지금 공천 무슨 망조까지 얘기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6선에 이해찬 의원을 날렸잖아요. 그리고 여성운동의 상징이었던 김미경 의원을 날렸어요. 이미경 의원. 이미경 의원을 날렸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해찬 의원은 불복 의사까지 밝혔잖아요. 그러면 탈당한 다음에 나오신다는 건가요? 일단 탈당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이해찬 의원 준 무게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12년 대선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2002년 그 노무현 정부의 탄생에 이해찬 의원이 기여한 바라든가, 이전에 그 제야운동에서의 그 이해찬 의원이 차지했던 몫을 생각한다 하면, 그리고 그 상징성을 생각하면 지금 상황에서 탈당은 좀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불복 의사를 이전에도 밝혀왔고,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청래 의원의 불복이나 이제 재심 신청하고 이해찬 의원하고 좀 무게감이 다른 게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정청래 의원이 86그룹을 대표한다거나, 아니면은 운동권 그룹을 대표한다거나, 아니면 친노 그룹의 상징성이 있다라고 하긴 좀 어렵죠. 그렇죠. 비주류죠, 사실은. 실제로 그 당 대표로서의 이분, 그러니까 SNS에서 활약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여권을 향한 어떤 적절한 그 공격수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눈부시게 빛나고 역할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정청래 의원이 이 컷오프되는 상황에서의 어떤 상징성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그럼에도 그런 것에 비하면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노의 저장이기도 하고요. 말하자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야권 그리고 제야에서 본인의 역할이 있었고요. 그런 상징성이 매우 크지요. 그런 측면에서도 의원단에서도 속속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김종인 체제가 어느 정도 이해찬 의원의 컷오프를 가지고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어떤 그 야권의 야권 연대라든가 판을 좀 자기 것으로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내일 사이에는 굉장한 잡음이 예상됩니다. 지금 강동원 의원은 무소속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했습니다. 예. 예. 정청래 의원은 재심 청구해 놓은 상태고 민병헌 의원 예. 재심 신청했나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컷오프된 분들 중에서 그냥 수긍하시는 분이 오히려 소수인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저 또한 이제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어떤 회의는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렇게 컷오프되고 나면, 당 총재 시절에는 그냥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당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강하게 언론에 항의하거나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재심을 청구하는 그 수순을 밟고 있다는 거는 또, 일면으로는 또 절차를 밟겠다라는 것이니까요. 그것도 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일일 지지도를 보면 정청래 예. 의원을 컷오프 시킨 이후로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예, 경향성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일부 여론조사 기관을 보니까요. 예. 이게 몇 포인트 떨어졌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경향성으로 봤을 때는 하락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이해찬 의원도 이렇게 컷오프된 이후에 SNS의 여론 동향을 보니까 굉장히 극렬한 반발들이 예. 많고, 예. 심지어는 지금 보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까지 있더라고요. 국보위 출신의 예. 박근혜 정부를 만든 사람이, 운동권의 상징을 잘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 이런 프레임이 사실은 이해찬 의원이 희생당한 게 일종의 친노 프레임에 의해서 희생당했다고 하면 또다시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진다면 더민주의 정체성 자체가 계속 흔들리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좀 다른 시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당 내부의 혼란을 차치하고서 예.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서로에게 어느 정도 상처 주는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서로를 얼마만큼 폄훼하는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향후 다시 연대가 가능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계산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종인 대표에 대한 그런 과거사에 대한 비판은 사실은 당 내부에서는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얘기가 당 내부에서부터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참 힘듭니다. 예. 이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당은 보니까 김한길, 천정배, 안철수, 박주선, 박지원 이런 분들이 다 단수 공천됐어요? 그럼 맞습니다. 예. 물갈이가 안 되는 건가요? 예상이 됐죠. 예상이 됐고 지금 김한길, 천정배, 안철수, 박주선, 박지원 이 분들이 각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떠나서 존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예상이 됐던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임내연 의원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본인이 무소속 출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임내연 의원 한 사람 이렇게 컷오프하는 것도 굉장히 당 안에서는 갈등이 좀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지금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새로 만들어져서 한 달 될까 말까 한 이런 당에서 온 사람을 갖다 누굴 자르고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사람들한테는 헌 사람들 데려다가 새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렇죠. 예. 지금 천정배 대표는 아직도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데 왜 그러실까요? 글쎄요, 천정배 대표하고 직접 이렇게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본 상황은 아니어서 본 뜻을 이야기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천정배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광주 시당위원장이 탈당을 했어요. 예. 김영집 국민의당 광역시당 공동위원장입니다. 예. 이분이 지금 탈당을 한 상황이라서
글쎄요, 이게 천 대표가 어쨌거나 그 안 대표한테 야권 연대를 전제로 최후 통첩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 광주시당의 공동위원장이 탈당했다고 하셨지만 또 다른 공동위원장은 광주시당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더민주를 비난하고 그리고 또 맞습니다. 수도권 연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광주 분위기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야 또 본인들이 좀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아하, 그렇군요. 자, 이런 상태로 치러지게 되면 예. 새누리당이 180석 넘게 얻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여보세요? 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하호영 기자께서도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보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 그렇게 된다라는 가정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예. 저는 한 가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있어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그 공동대표 시절에 그 치렀던 선거에서 당시를 떠올려 보면 당시에도 당대당 통합이나 당대당 연대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역에서 연대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안철수 입장은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당대당 통합을 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작전이다. 다만 후보자 개개인들이 가가지고 이제 뭐 협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막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인간의 선한 의지와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거 가지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당과 당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최소한의 어떤 금도를 넘지 않는, 그러니까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언어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대변인의 입장 발표명이라든가 당대표의 말이라든가. 근데 지금까지 보면 그 금도를 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남은 한 달 동안 그것을 어떻게 좀 수습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인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해야죠. 만약 이길 거면. 그렇죠. 오죽했으면은 그 뉴스 앵커 출신의 한 작가가 정치 언어의 품격이란 책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언어를 품격 있게 사용을 그래야만 정치권에서는 특히나 말로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결실들을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뭐 우리 그 이재향 조합원께서 반갑습니다. 한겨레 에이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가산책 충실하게 채우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어영 기자였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김성수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김성수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탈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문화와 음모 시간입니다. 지금 황진미 문화평론가, 영화평론가라고 해야 되나요? 황진미 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십니까? 영화평론가십니까? 시사평론가십니까? 이승평론가? 이승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평론하는 거죠? 우린 서로 과가 비슷해요. 그렇죠? 예. 자, 일단
그 태양의 후예 얘기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태양의 후예 정말 대단한 신드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거의 뭐 초반부터 20% 이상 시청률을 낸다는 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인데요. 이번에 뭐 한 30%? 시청률 30%? 제가 봤는데 28.5%였습니다. 이번 예, 그 이제, 가장 예, 최근 회가. 예. 네네, 30%를 넘어갈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런데 거의 지금 옛날 뭐 김수현 드라마 뭐 이렇게 뭐 50% 이상 나오고 막 이랬을 시절하고는 매체 환경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또 뭐 대개 뭐 9시 타임 때나 주말 드라마나 이런 그렇죠. 실칭 말해서 50대 이상 여자들이 좀 볼 수 있는 시간대였고 예, 지금 예. 이 시간대는 완전히 10시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다 주무시는. 예. 그렇기도 하고 채널이 굉장히 많아지고 다각화돼서 그렇죠. 또 사람들이 동시 실시간 시청이라는 개념이 사실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다운받아 본다거나 뭐 네.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본다 이렇기 때문에 실시간 시청률이 그렇게까지 높게 나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네. 아무튼 지금 시청률이 너무 높고 이것이 국내에서만의 현상이 아니라 중국과 동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도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예. 지금 중국에서는 뭐 송중기를 너무 좋아하다가 상사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공안들이 네. 예. 상시 대기, 뭐 출동 대기, 뭐 이러고 있는. 예. 그럴 수 있다고 뭐 극단적인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그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정도니까 아니 송중기 씨가 그렇게 매력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단순히 뭐 외모가 아주 뭐 뛰어나다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서 그리고 있는 캐릭터가 맞아요. 지금까지의 별로 다뤄지지 않았던 어떤 남성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거기에 보여지는 군인이면서 어떤 공동체적인 책임감이 강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여성에게 부드러운 어떤 부드러운 마초 착하면서 여성을 보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를테면 1세계 남성상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유행어랑 같이 번지고 있는데 남자답게 이게 유행어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계속 예. 유시진 대위가 남자답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뭘 하면은 근데 이게 상당 염증 나는 그런 특히 페미니스트들한테는 그렇죠. 굉장히 염증 나는 얘기인데 이게 오히려 굉장히 매력적으로 읽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드라마 전체가 죄송합니다. 드라마 전체가 표현하고 있는 바가 거의 1세계에 가까워진 한국에 대한 판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의 남성상이라는 것도 1세계 남성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건전 보수 우파이고요. 예, 그러면서 여성, 어린이, 노인. 여기서는 여성이라고도 얘기를 안 하고 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인이라고 얘기하죠. 예, 노인, 어린이를 보호하는 책임감 투철한 남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애에 있어서 이렇게 막 자기 고집을 내세우거나 뭐 아주 상스럽게 굴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것을 리드해 간다. 아버지의 눈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지그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성을 살짝 귀여워하면서 아버지의 눈으로 지그시 쳐다보면서 전체적으로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제 이런 식의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1세기 남성상을 보았을 때 신사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책임감이 강하고, 이렇게, 단단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1세기 남성상에 부합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서 너무 분석을 해버리면은, 오늘 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걸 못하니까, 일단, 그런 화두를 던져놓고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한번, 좀 더 유시진 대위의 정체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다 드러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1세대 남성상으로 다 규정하기에는 저는 조금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일단, 태양의 후예가 이렇다. 그래서 온 동네 아줌마들까지 지금 난리가 났다. 요 정도를 정리를 해드리고 좀 지켜봅시다. 네. 그리고 시그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네. 사실 시그널이 존방이 됐어요. 네. 지금 15%인가? 마지막 시청률이 그랬는데, 네. 이게 이제 KBS2,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 채널로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30%가 넘는 시청률이라고 봐야 돼서. 그렇죠. 사실은 태양의 후예
와 시그널 2개밖에 안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의. 그렇죠. 지금 근데 워낙 작품성이 예. 뛰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장르물이라도 공중파에서 하게 되면 거의 다 연애 이야기로 예. 굴절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TVN에서의 드라마들은 이제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연애 얘기가 들어가긴 하잖아요. 지금 차수연하고 이재현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거? 브로맨스가 있고, 또 워낙 과거에서는 김혜수와 조진웅의 예. 그 커플이 다 믿어지지 않는 커플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절해 보여요. 예. 그냥 인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어떤 장르물로서의 가치, 성공.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판타지 스릴러적인 어떤 극본이 아주 탄탄하고 예. 그거에 어떤 디테일한 어떤 연출, 이런 것들,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드라마의 어떤 질감을 엄청나게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요. 그런데다가 말씀하십시오. 그런데다가 이 드라마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커다란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주제를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죠. 과거가 바뀌면 현재도 바뀐다. 맞아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 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타임 워프물 흔히 백투더 퓨처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시간 여행을 하는 것들, 어떤 것이 매개가 돼가지고 이제 과거에 개입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가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식의 워프물에서는요, 이와 같은 정도의 훌륭한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를 못했어요. 되게 그런 거죠. 작품들은 과거를 건드리면 안 돼. 과거 그렇죠, 건드렸다 큰 문제 생겨. 나비 효과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나비 효과 어설프게 했다가 난리가 났어. 이런 쪽이었는데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원하면 바꿀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역사에 개입해서 개선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거거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얘기 아니었을까요? 그런가요? 과거로 회귀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바꾸시는 거지 막. 교과서로 막 만들고 역사 그래서 조작?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그 아버지를 갖다가 대단한 영웅으로 만들고 이러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 김무성 대표도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글쎄,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거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통 타임 워프물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커다란 역사 이제 이런 것에 그러니까 큰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우리는 개미처럼 매달려 있는 존재이다라는 게 어떤 중세신학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는 11시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로 갔는데 결국은 그 안에서의 어떤 개미굴에서 뺑뺑 도는 방식. 맞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것도 운명의 사슬이라는 것을. 라든가 또는 신의 선물 이런 드라마도 있었지만 과거로 가서 어떤 범죄를 예방하려고 해보았으나 딱 그거는 그 사건은 안 일어나는데 그 비슷한 사건이 옆에서 계속 일어난다든가 하는 그렇죠. 식으로 인간의 어떤 무력함 같은 거를 많이 보여줬죠. 근데 그거에 비한다면 이 드라마는 대단히 진취적인 어떤 시간관과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 물론 철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직선적인 세계관 하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요. 이걸 어떤 평행 우주적인 사고로 얘기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현대의 철학에서는 이런 식의 평행 우주적인 세계관과 시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무수한 갈래가 있는 것이고 그 무수한 갈래의 가능성 끝에 우리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 안에서도 무한히 다른 선택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N개의 세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과거를 어떻게든 더 밝혀내려고 하고 과거에 잘못된 게 있더라도 그걸 고치려고 노력만 하면 최소한 우리 오늘도 바뀌지만 우리 미래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줬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를 바꾸면 현재를 바꿀 수 있다라는 말도 굉장히 혁명적이지만 이 말을 좀 더 풀면 현재 나의 어떤 작은 선택을 통해서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세 신학적 세계관 속에서 큰 것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굉장히 작은 것밖에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드라마다라고 생각이 들죠. 당장 가서 투표를 하게 되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지 말라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예. 이런 구도라고 해서 야당이 개판치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이렇게 잠재적 시간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뭐 평행 우주론이라든가 뭐 블레지의 시간관이라든가 뭐 보르헤스 뭐 이런 등등을 또 찾아서 키워드를 걸고 찾아서 한번 또 살펴보시면 또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요. 이 드라마는 실제로 미제 사건, 미제 사건이 얼마나 많고 그 미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것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이제 마무리 갖다 좀 하면, 그러니까 이런 미제 사건도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특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이들을 미제로 덮여놓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까지도 그렇죠. 함께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작가가 예전에 3days라는 영화도 썼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면 과거의 사건이 해결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또 지금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중에 어떤 괴물처럼 큰 트라우마가 돼서 그 사회를 집어삼킬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든가 또 박나리양 유괴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노력을 통해서 또 해결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을 넉넉하게 좀 더 드려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황지민 평론가였습니다. 자, 오늘 화이트데이라고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2012년부터 농림식품수산부에서는 백설기데이라고 정했답니다. 이런 데이 마케팅보다는 차라리 생협 활성화나 직구, 공구 활성화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답답한 마음 노래로 한번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의 하스타 마냐냐에서는요.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스타 마냐냐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자는 얘기죠.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